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정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부모님을 한 해 한 분씩 보내고 말 그대로 고아가 된 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을 잃은 저를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누군가 나를 제발 동정의 눈빛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심각한 폐병과 피부 알러지가 생기셨어요. 오랜 기간 가죽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늘 화학약품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셨고 그렇게 50대 후반부터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 후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의 가장이셨고 이른 새벽 신문 배달, 지하철역 입구 김밥 장사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식당 설거지며 서빙까지 요즘 말로 투잡술이 잡은 기본이셨습니다. 학창시절의 집을 떠올리면 운기 없이 썰렁한 김밥에 바르던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그런 이미지만 떠올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꽤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이었어요. 남들 다니는 좋은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면 졸린 눈도 떠지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용한 집에서 책을 보며 혼자 반가워 시간을 보냈죠. 대화를 할 형제도 없이 늘 혼자였어요. 말수도 적어서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전까진 과외도 해보고 공부 습관은 잡혀 있었기에 그런대로 학교 공부를 따라갔던 거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지니 좋은 성적은 소용이 없었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고 엄마의 짐을 덜어드려야 했어요. 성인이 되어 이 집에서 제가 가져야 할 할당량 같은 책임은 꽤 컸습니다. 제가 4년제 대학교를 포기하고 전문대에 입학했을 무렵 아버지는 집에서 요양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늘 집에 계셨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피부병 때문에 함부로 햇빛도 보면 안 되다 보니 여전히 집은 커튼이 드리운 어두운 집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단 걸 저는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당시 제 형편을 알고 계시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취업이 어렵진 않았어요. 집에서 그림 멀지 않았고 저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며 일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2살의 세상물 중 모르는 어리버리 신입사원이었어요. 같은 부서에 대리로 있던 남편은 7살 연상으로 업무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완벽했고 막 입사한 저에게 일을 가르쳐줄 때 짓는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반했나 봐요. 남편에게요. 키도 훤칠하니 인상이 정말 좋거든요. 사실 감히 호감을 갖는 것조차 안 될 사람 같았어요. 주변에 남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여자 직원들도 많아 보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입의 가정 형편도 변변치 않았으니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치만 업무적으로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절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했고 가고 싶은 대학교를 포기하며 담임선생님을 붙들고 울었던 이야기. 왜 이렇게 일찍 취업길에 접어들어야 했는지, 퇴근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소소하지만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는 가끔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봐주며 다른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주고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에게 더 없이 친절하고 늘 베풀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본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개인적인 말을 꺼내도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이 꽤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혼 과정에서 자라.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형제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삶이 조금 심심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아주 자연스럽게 데이트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며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둘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저희 둘만이 비밀이었을 뿐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부장님께서는 우리 둘의 표정이나 눈빛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이 가시적이라며 꾀를 떨어졌다고 놀리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점점 안정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고충을 이겨내는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동갑내기 친구들은 학업에 집중하거나 휴학을 결정하고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반면에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꿈꿨던 것 같아요. 이른 나이였지만 외로웠던 가정사 때문인지 얼른 내 편이 생기길 바랐습니다. 예쁜 가족을 갖고 싶었거든요. 건강하고 밝은 웃음꽃이 피는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이 더 좋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리지 않았을 당시에도 남편은 명절이나 생신 때 꼭 작은 선물이라도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굴은 모르지만 어머님께 드리라며 남편 편에 종종 선물을 들려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머니가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된다고 하시네 라는 답변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것이 선물을 보내는 제 입장을 고려하여 괜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지만 저를 반대하고 계셔서 싫다는 표현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인 제 남편에게 들어온 시어머니는 세상 사람 좋고 주변도 잘 챙기시고 아들 일이라면 뭐든 해주실 수 있는 자식 편에서는 인자한 어머니셨기 때문이죠. 남편 표현을 빌리자면 아들이 어릴 때 이혼하시면서 혼자 자식을 키우려니 조금 억척스럽기는 해도 아들이 좋다는 며느리 들어온다고 하면 나애 생겨서 너무 좋다며 무조건 지지해 주실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신랑복도 있지만 예비 어머니 자리도 좋다고 여기며 하늘은 공평하고 나 늘 힘들란 법은 없구나 하며 지냈어요.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도 일머리는 제법 생겨 회사 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때였어요. 아버지 건강은 악화되지 않은 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병원에 합병증이 생기고 발병한 지 딱 8년째 되는 봄, 결국 폐병은 암으로 바뀌었고 암 송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은 못하셨어도 우리 집 기둥이셨고 그렇게 기둥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런 제 옆에서 저와 저희 엄마의 곁을 지켜준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나이차 때문인지 깊어진 감정 때문인지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딱히 연락하고 지내는 가까운 친척도 없는 제겐 아버지 장례 절차를 밟는 내내 오빠 같고 친구 같고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상복을 같이 입어주었으니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엄마도 남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냐며 우리 딸 복도 많다고 엉덩이를 두드려 주실 정도였죠. 비록 아빠는 그렇게 떠나지만 너는 건강하고 심정 고운 남편 만나세요. 고생하고 살지 말라고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오셨어요.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고. 그래도 너 시즌만큼은 꼭 이쁘게 잘 보내주겠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며 살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왜 없어? 엄마, 나 이렇게 예쁘게 큰 거 다 엄마 덕이잖아. 사실 아빠 아프시고 난 뒤로 어디 우리 엄마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있었나. 여태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사위 잘 얻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게 해드릴게. 나 열심히 살게, 엄마. 우리 여행 같이 다니면서 오래오래 함께해 하고 약속도 했지요. 남편은 종종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러 밥도 먹고 주말엔 엄마를 모시고 외곽으로 나들이도 다녔어요. 이미 사위와 장무 사이처럼 둘은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저는 정말이지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아빠를 보내야 하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날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꽃길 같은 거, 그런 길이 펼쳐질 것 같았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큰일 치르면서 이 여자를 꼭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남편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둘은 함께 미래를 그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의 마음을 믿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손이 달달 떨릴 정도로 긴장을 했었어요. 분명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남편은 절 안심시켰지만 참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날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니죠. 그건 굳은 표정이 아니라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꼭 드라마에서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얼굴이었죠. 뭐라고 표현하기도 못한 좀 두꺼운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황하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큰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작은 꽃바구니와 소고기를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건 필요 없다는 듯 멀찍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꽃바구니는 쓰러졌고 저는 그걸 세우며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어요. 그리고 연신 한숨을 내쉬던 어머님은 없는 형편에 저런 걸 뭐하러 사와? 인사는 뭐하러 오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라며 결혼을 염두한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하이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운 거 아니야.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 생긴 것도 봐라, 비실비실.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듣고 후회한 적 없잖니? 아들, 잘 생각해. 그때 어머니의 혀 차시는 소리는 낯이 저를 발로 차는 것보다 아프게 들렸어요. 언젠가 남편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결혼 자체를 안 시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나 졸업하고 한참 취업 준비할 때였는데 저녁 먹다가 글쎄 나보고 장가 안 가면 안 되냐고 요즘 세상에 노총각이 뭐 어떠냐고 하신 적도 있어. 계속 같이 살자고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결혼식에서 여자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너무 싫으시더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거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하면서 웃었다니까 하고 가볍게 농담하듯 했던 이야기였죠. 저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아들 장가도 못 가게 하는 어머니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아들이 남편 역할도 남동생 역할도 해주길 바라는 상태였죠. 그래도 남편은 마마보이는 아니었어요.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날의 어머니와의 만남은 비록 찜찜함과 상처만 주었지만 저희 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사를 마치고 나올 때 남편은 저에게 정과 부사가 있습니다. 미연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엄마를 잘 설득해 볼게. 엄마가 평생 혼자 사시면서 나한테 의지하셔서 저러는 걸 거야? 막상 결혼한다고 하면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진짜야. 걱정 마. 애식은 땀까지 흘려가며 저를 위로하는 남편 얼굴을 보니 그래,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나 보고 산다고 남편이 나한테 잘하면 될지? 나도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양가 어머니들께 잘하고 살면 될 거야 라고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음해 여름 저는 더없이 슬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를 떠나보는 일이었죠. 갑작스러웠어요. 사망 원인은 4년간 전 세계를 감염시킨 감염병이었습니다. 감염병19가 막 유행하던 초기에 걸리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던 그때였어요. 설마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 싶었던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였어요.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고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진찰 중 입원하여 검사해 보는 게요? 좋겠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도 시켜드렸어요. 큰 병이 있다고 하면 어쩌나 무서웠어요. 아빠를 보낸 지 1년 남짓한 시간인데 엄마도 아프면 어쩌나.
병원비도 걱정됐지만 일단 제가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틀째 밤,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마지막 인사는 나눌 새도 없이 그렇게 떠나셨어요. 황망하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캄캄해지고 형제자매도 없는 죄가 이제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모든 삶의 의욕이 없어지려고 했어요. 엄마, 나 한 번만 엄마를 안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고생 안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엄마는 한평생 고생만 하고 떠났네. 엄마의 사망 선고를 듣던 저는 자리에서 있을 수도 없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사고가 멈추고 심장도 멈춘 듯 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아 곡소리만 내는 마른 흐름을 오래 도지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에게서 다 가져가시는지 종교도 없는 제가 원망할 것이라고 하늘 뿐이었습니다. 믿지도 않던 신이라도 원망해야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제 옆에 있던 가장 든든한 사람은 남자친구였던 남편뿐. 낙심한 제게 내가 믿음직해서 당신 맡기고 마음 편하게 가셨나 봐. 어머님, 아버님 지금 편하게 계실 거야 라며 애써 미소 지어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빠도 엄마도 그 사람을 믿고 편히 눈 감으신 것 같았어요. 딸내미 시집가는 모습도 못 보고 일찍 눈 감으신 두 분을 마음속에 잘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만큼이나 놀라고 당황했을 남편의 품이 너무나 따뜻했고 그의 존재가 세계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환경이 조건이 제겐 모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도 저의 부모님처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만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의 발인 날 엄마를 보내드릴 준비를 하던 이른 새벽 시어머니께서 들으셨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힘든 걸음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편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손 한번 잡아주시느라 생각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머님께 안겨서 엉엉 울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됐든 체계. 아이고, 이제 반대할 이유가 생겼네. 거하면은 되겠어. 부모님도 안 계신 널 뭘 보고 며느리로 삼겠니?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라 내 반대 못 이겨.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거든. 나랑 약속 하나 하자. 근데 나 이딴 생각은 안 할 거야. 생각은 한번 해보마. 내 아들하고 내 사이 갈라놓는 짓만 안 하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약속 지킬 자신 있으면 청식으로 인사하러 오거라. 저는 많이 놀랐어요. 저를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에. 한 번 생각보다 단순한 약속에 또 한 번 무거우니 얼마든지 지킬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과묵한 편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이를 남편에게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말 조심하고 살라는 뜻인 줄만 알았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팠지만 위로는 남편에게 받는 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어요. 남편에게 어머니가 던진 말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내드리고 제가 안정을 찾은 2달 후 정식으로 어머니께 혼인일서를 밝히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 약속 때문인지 별다른 말씀 없이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무사히 식을 치렀어요. 양가 모두 친척이나 지인이 많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혼자이신 데다 저는 부모님의 여인 상황이었기에 아주 작게 진행을 했어요. 덕분에 준비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하객 자리를 대부분 채우고 절친한 친구 몇 명이 와준 소박한 시기였지만 오늘 결혼식보다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저희 둘을 축복해주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게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 직후 회사 구조조정으로 회사 일을 쉬고 있었어요. 신혼집과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쯤 되었는데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각종 반찬이며 청소, 설거지 만리를 시키셨어요.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면서요.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한 결혼 전 약속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단둘이 있을 때 저를 괴롭히려던 속셈이란 것을. 여우 같은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소름 끼치게 달랐습니다. 남편 앞에선 밥상도 직접 차리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요. 과일도 깎아 저에게 내미셨어요. 식사를 같이 한 날에는 설거지도 직접 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설거지야 에이라며 엄마가 다 안다 털어놨어요. 너는 남편이랑 쉬어. 설거지는 니네 집 가서 싣고 다려무나. 아, 이따 갈 때 반찬 가져가라. 어제 장조림이 잘 됐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메추리알 넣고 푹 끓였는데 짜지도 않고 잘 됐어요. 아주 꼭 친정엄마 같았어요. 날 고생스러운 거 보기 싫어서 설거지도 다 해주시고 귀찮다고 식사 거를까 염려되어 반찬을 한가득 싸주시는 엄마였죠. 물론 남편이 옆에 있을 때만이었고 반찬은 죄다 제가 한 것이고요.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호출하셨고 언제부턴가 주말에도 호출은 계속됐습니다. 잠깐 앞에 나갔다 온다고 해 내 얘긴 하지 말고라며 제 입엔 자물쇠를 온몸엔 족쇄를 다한다 니로 채웠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성가시고 돈 드는 일이 있으면 죄다 저를 불러 처리하셨습니다. 막힌 변기 들기 마당 하수구 입구 청소, 한겨울에도 맨발로 이불 빨래를 하게 하질 않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 전부터 저는 기침을 다 알고 살았어요. 스트레스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엄마를 도와 반찬이랑 요리를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식사를 맡아 차려본 적은 없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널튜브며 블로그를 뒤져가며 몇 시간에 걸쳐 겨우 반찬 하나 만들곤 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면 구박을 들어야 했고요. 고아라고 눈치 줄 때는 언제고 엄마는 겉절이 만드는 거 하나 안 가르치고 뭐 하셨다니? 야야 콩자반이 왜 이렇게 다냐? 니네 집안은 이렇게 달게 먹었냐? 네가 한번 먹어봐라. 먹을 수 있겠나? 그리고 상추와 고추, 팥뿌리 등을 심어두었죠. 그렇게 반나절을 일하고 나니 제 손은 흙투성이에 작은 상처들이 생겼어요. 장갑을 끼고 일해도 반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디서 쓰려는지도 모른 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스스로가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남편과 먹을 저녁을 차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그을린 제 얼굴과 손에 생긴 상처가 이상해 보였는지 낮에 어디 다녀왔는지를 상세하게 묻더라고요. 난 동네 언니들과 마시를 나갔다가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 앉았는데 볕이 잘 드는 방향에 앉아서 그런 것 같다며 얼버무렸어요. 산책 중에 넘어져 상처가 생겼다고 해요. 속으로는 카페는 무슨 삽들고 땅을 팠는 데라고 을조렸지만 남편에겐 조금도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 머리를 주기적으로 염색시켜 드려야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어요. 그날이 돌아올 때면 저는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염색약을 만지면 손에 빨간 두드러기가 올라오곤 했는데 중학교 때 엄마가 집에서 염색하는 걸 도와드리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우리 딸, 나중에 미용실에서는 일 못하겠구나. 미용사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던데 하며 농담하신 모습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런 사연을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그냥 장갑 끼고 하면 될 것을 꼭 핑계를 댄다이면서 면박을 주셨어요. 겉으론 한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만 잘하면 내 편인 남편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씩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비늘 장갑 2겹에 대자 고무장갑을 끼고 어머니 머리에 염색약을 발라드렸어요. 그러다 장갑을 벗는 도중 실수로 세면대에 묻어있던 염색약이 맨손에 닿았고 찬물로 박박 씻었지만 이미 몸은 빠른 속도로 반응하여 왼손에 붉은 두드러기가 올랐어요. 약국으로 뛰쳐가 연고를 사서 발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듣질 않을 것이고 먹는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알러지 약을 먹어도 하루가 지나서야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려. 남편에게 염색약 알러지 같은 건 얘기한 적이 없어서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자꾸 말을 더듬으며 뭘 잘못 먹었나, 먼지 때문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어머니 댁에서 생긴 일인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치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또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에 온몸이 으슬거려 힘든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점심을 먹던 중 제가 기침을 하자 제 입으로 국적은 날라왔습니다. 떼끼 침 다 튀었잖아. 얼마나 번데 없이 자랐으면 기침 하나, 어른 앞에서 참지를 못해. 버릇없이, 아휴 더러워 진짜. 저는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어머니 밥상 차리라, 빨래하라 심신이 너무 힘든데. 보고 자란 게 없다는 말까지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럼 또 어디 밥상에서 눈물이냐며. 방에 들어가 눈물 닦고 나오라고 윽박이셨죠. 제가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말은 항상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거울을 보는데 국자에 맞은 채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집술이 왜 그렇게 부었어라며 차갑게 물었고, 저는 또 어머니께서 국자를 휘둘렀다는 건 숨긴 채 물병으로 장난치다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둘러댔어요. 남편은요 대체 낮에 뭐 하고 다니는 건지 참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기분도 건드리는 것 같아 제 속은 까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조용히 어머니 시중을 들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됐든 남편 월급을 관리해 주시겠다며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주는 돈까지도요. 사회생활도 길게 하지 않은 내가 어려도 한참 어리고 부모님도 안 계신데 은행 일을 뭘 알고 배웠겠냐면서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오신 일이니 돈을 모아주시겠다는 둥 좋은 말로 절꼬드겼습니다. 저도 물론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를 믿고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과도 나이차가 나다 보니 스스로 그래, 난 어려서 어머니한테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월급날이 되면 어머니께 가서 다시 용돈을 받았어요. 어떨 땐 남편이 알아서 눈치 좀 채길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사이 좋은 고부관계로 알고 있었고 제게 고맙다는 말도 했어요. 그걸로 위안 삼았습니다. 남편이 몰라주면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둘의 관계가 좋은 건 며느리인 제가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렇지만 비밀이 많아질수록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아가 의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말없이 나가고 국자를 휘둘러 입은 부어있고 알 수 없는 상처들을 어머니 집 돌보느라 저희 집은 늘 어수선한 상태였고 남편이 묻는 말에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네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있다가 길을 다 뺏기고 돌아오면 세상이 꺼져일 듯 한숨만 쉬며 더 이상은 묻지 말아 달라고 했죠.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니 남편과 꽁냥거리며 분위기를 잡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몸이 힘들리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녹초인 상태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쉴 새 없이 어머니를 돕느라고 몸은 낫지 않았어요. 심한 열감기를 앓고 어머니 댁에 가기 힘든 날이 있었어요. 저는 감기에 걸리면 꼭 편도가 부어 심한 몸살이 같이 오는 건 다 아시죠? 편도가 부으면 열도 나고 목에서 귀까지 아프고 식사도 어렵고 컨디션도 매우 나빠집니다. 출근하는 남편도 못 챙기고 누워있으니 남편이 왜 병원도 안 가고 이 지경이 되도록 버티냐며 5만 원 지폐 한 장을 건네준 그리고 또 병원에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출근길에 같이 나가자고 절 기다려주는데요. 참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 받아 쓰느라 생활비가 늘 부족했던 저는 그 5만 원을 손에 쥐고 근처 가정의학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편도도 문제였지만 감기가 너무 오래되어 폐렴까지 시작이 되었다며 의사는 제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말을 몰라 모든 것이냐며
대체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병을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미련하게 그런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라는 말로 들려 괜시리 서러웠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잘해보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편도 저를 한심하게 보는 듯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인사가던 날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게 남편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아파도 참고 몸도 아파도 참아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바보 천치가 따로 없네요. 폐렴 증상이 가라앉은 몇 초 후, 또 시어머니 댁마당에서 일을 하고 실내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군요. 너 병원 다녀왔냐?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가 제 약봉투를 보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식탁 위에는 제 약봉투가 덩그러니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하는 시간이면 제 가방을 뒤져보신 모양이었어요. 휴대전화, 지갑, 핸드크림 정도만 들어있던 가방이 그날은 불룩해 보이더랍니다. 아니, 내 아들 꼬드겨 결혼까지 했으면 건강관리나 제대로 하면서 보필할 것이지. 이제 평까지 걸려 내 아들 고생시킬 잠이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고아연이 무슨 병원을 가어 내 아들한테 불쌍한 거 이용해서 결혼했으면 됐지? 이젠 꾀병까지 부려서 따로 돈까지 챙겨. 너한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푼수야 안 맞지? 팔자에 맞게 살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질세라 소리를 높여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어요.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저 처음 보신 날 한숨 푹푹 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었는지 기억은 나세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신데도 이유를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 오빠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탐탁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뵌 게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였죠. 어머니, 그 아침 대바람부터 저 찾아오셔서 위로는커녕 손 한 번 잡아주시기는커녕 반대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저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길 기다린 사람처럼요. 소름 끼치던 그 순간 당장 여기서 나가 달라고 소리 못 친 게 후회돼요. 이 무겁게 살라는 게 그냥 말 실수하지 말라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사건건 이젠 제 남편 돈까지 쥐고 흔드시는 거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사람이 살기는 해주셔야겠죠. 제 남편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만 싸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그거 집착이에요.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시는 거죠? 저 이제 이렇게는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아요. 어찌나 울며불며 소리를 질렀는지 기침도 멈추질 않고 눈물 콧물 다 빼며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면 전 그때 거의 정신을 잃은 듯 했어요. 정신적인 머리채를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정말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마냥 소리 지르며 악으로 버티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다 쉬어버렸고 몸엔 힘이 들어가지 않아 질질 끌려갔어요. 어머니가 절 끌고 간 꽃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방 안이 굉장히 습하고 어둡고 먼지 가득한 창고였죠. 쾅하고 문 닫히는 소리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네요. 어머니 때문에 곧 말라 죽겠다 싶었는데 얼굴 안 보고 죽게 해줘서 감사하네요. 문 밖은 이내 조용해졌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일단 더 이상 악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퍼져오는 약기운의 구석에 몸을 웅크리며 잠에 들었어요. 어차피 문을 두드려봐야 열어줄 리 없었고 너무너무 지쳤었거든요. 마지막 숨을 겨우 내쉬는 죽기 직전에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며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질질이었고 생각보다 마룻바닥에 춥지 않다고 느끼며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어요. 한편으론 너무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든 저를 알면 남편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되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시 주위를 살펴보니 어머니에게 끌려간 다락방이 아니라 저희 집 안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마에서 떨어진 물수건을 보고서야 남편이 제 곁에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물수건을 적시던 작은 대화에 담긴 물은 따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옆에 있었던 거죠. 한참이나 꿈인가 생신과 얼떨떨했어요. 그런데 몇 분 뒤 현실임을 깨닫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대의 이야기를 읽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사정 없이 당당한 남편과의 상황이 얼마나 예기치 않게 끼어들고 복잡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결합적 문장과 구두점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감정과 문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저희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남편이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인터폰으로 말이죠.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찾아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시 얼씬거리지 마요. 가세요. 저는 남편의 그런 단호한 모습에 너무 놀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남편은 제게 다가와 파르르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며 왜 여태 아무 말도 없이 참았느냐고, 왜 더 자신을 미안하게 만드냐며 눈물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버렸음에도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절로 쳐다보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난 내 당신이 다른 남자가 생긴 줄 알았어. 자꾸 집을 비우고 비밀이 생긴 것 같고 집에서 뭐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묻지도 말라고 하니 점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안 되겠다. 내 눈으로 보자 싶어서 연차까지 쓰고 당신 뒤를 미행했는데 이상하게 매번 엄마 집으로 가는 거야? 여기 가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줄까?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엄마 집에 가서 CCTV를 몰래 설치해줬어. 설마 그렇게 당하고 있을 줄이야? 다 봤어. 내가 당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봤다고. 자기야, 그걸 왜 혼자 버텼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저희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잘못이라고, 당신은 잘못이 없다며. 당신의 못 믿어서가 아니었다며. 바보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앞으로의 일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라고 했어요. 여태껏 제가 이런 수모를 겪고 혼자 견뎌온 것이 모두 본인 탓이라 느낀 것입니다. 전 그렇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니까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에요. 남편은 어머니와 연을 끊을 테니 이제 마음 편히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연을 끊는 걸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여태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와 자신의 월급까지 가져다 쓴 모든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였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제게 한 행동을 법으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자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등의 일정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시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어요. 신체적인 부담 대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 및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어요. 다행히 CCTV에 찍힌 어머니의 행동이 이를 증명할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되었죠. 부모를 고소한 아들이 되었으니 남편도 재판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가정은 너와 내가 이룬 이 가정이라며 매일같이 제게 은희가 나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말해주네요. 어느 날은 제가 더 겁이 나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 때문에 천륜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본인 말 한 번 거스른 적 없는 아들이었기에 세상 이런 사람처럼 저 때문에 남편이 변했다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또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너 후회해.
아들을 처음으로 신차려준 저런 고아현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동네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야이, 나쁜 년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거 지킨다더니 그걸 못 참고 내 남편한테 일러 바쳐. 그래, 아들이랑 어미 찢어놓고. 내가 마음이 편할 줄 알아. 응, 어림없지. 내가 이 나쁜 망할 거. 내 아들이랑 꼭 끊어놓고 말 거야. 다 돌렸네. 그 모습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외면을 하였고, 그렇게 우린 어머니를 한 푼도 없이 내쫓아버리고 적금 금지 명령까지 신청하였어요. 남편은 한참 떨어진 동네로 이사까지 해가며 저를 지켜주려고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견디고 참는 미련한 곰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힘들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태 제가 이 세상에 남은 이유, 힘든 시간을 버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편은 훨씬 더 내 편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었고, 날 위해서라면 과감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천륜을 끊고서라도 제 편에 서는 사람이여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했던 자물쇠와 족쇄를 한 방에 다 끊어버리고, 요즘엔 남편과 둘이 신혼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으로 지내요. 시어머니 소식이요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와 어머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만난 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옥 같았고 이제 이 평화로운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있어요. 가끔 어머니가 퍼부었던 독한 말들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곤 하는데 그마저도 남편이 알아차리곤 같이 병원도 가져왔어요. 현재는 아픈 기억 다 묻어두고 예쁜 아가를 맞아야 준비에 바쁩니다. 언젠가 새 식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저희 가정을 지켜보며 웃어주고 계시겠죠? 어디 가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익명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겸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바보 같고 모질이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